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증권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6월 26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기다렸던 조정? 예. 여러분들이 조정 언제 오지? 계속 가기만 하네 했던 시장이었는데 기술적인 과매수 구간은 이미 지표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좀 쉬어가거나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상할 거 없는 그런 정도의 단기적인 자리다. 다만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지금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올라갈 거로 보인다. 이렇게 비율을 말씀을 쭉 드렸었습니다만 어쨌든 글쎄요, 기다렸던 분이 계신가요? 이 조정이 나오면 좀 사야지 하고 조정을 계속 기다렸던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게 조정이 오늘로 끝날지, 오늘 보면 낙폭을 줄였죠. 3.40포인트 정도까지 밀렸던 시장이 그래도 종가는 아래꼬리를 달고 조정폭을 줄이고 끝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금 더 조정이 더 이어질지 아니면 오늘 하루 조정으로 끝나는 건지 그 시장을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건강한 조정, 이 건강한 조정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시장이 V자로 급반등을 했었고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단기에 많이 오른 게 몇 번 없었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이 나와야만이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종목과 스타일, 섹터 이런 변화의 스타일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주도 섹터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섹터의 변화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요. 하반기에 주도 섹터가 어떤 곳에서 치고 나갈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게 핵심이겠죠. 7월 초로 예상되어 있는 7월 9일 관세 유예 기간도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7월 4일쯤인가요? 지금 BBB 법안 이 관련해서도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초를 어느 정도 지켜본다면 좀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당분간 다음 주 7월 초 정도에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간 뒤에 또 대응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그와 관련된 조정이 깊지 않게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당분간 조금 조심하는 그런 구간이 있겠지만은 섹터별로 또 보여줄 것 같고 최근에 대단한 유동성 장세로 주가들이 올라왔지만 7월이 지나면서 이제 7월로 초로 넘어가고 하다 보면 이제는 실적 장세로 넘어갑니다. 예전까지는 유동성 장세, 그 다음 한 단계 레벨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실적을 보여주는 이제 숫자가 제시되는 7월이기 때문에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는 점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강세로 보는 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많이 올랐다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단기적인 부분에서 좀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더 긍정적으로 시장이 좀 올라가는 쪽으로 좀 보는 쪽이 아직까지는 좀 더 많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심리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가볍게 해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7월 이후부터는 실적 장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보합 정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초반에 반도체와 소부장 상승 출발했던 가운데 나트륨 이온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조선, 그 다음에 유리기판, 방산, MLCC, 폴더블폰, 통시장비주 등이 상승을 출발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도 보면 약간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지만 대부분 엔비디아를 포함한 이 반도체, IT, 일부 반도체 이쪽, 금융 이쪽이 올랐고요. 나머지는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이 오늘은 아침에 하이닉스 등을 포함해서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었다.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도 역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몇몇 종목들이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신고가 경신 앞둔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났고 마이크론 호실적 발표와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1위 탈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매출액이 전년 대비 36.6% 급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164.6% 급증했습니다. AI 수요 증가 지속했고 엔비디아도 상승했고 HBM 관련된 수요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HBM의 후광을 업고 오늘 주가가 더더시 올라왔고요. 삼성전자는 HBM의 후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자는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코스피는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 속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연이은 신고가 경신을 지속했고요. 전일과 동일하게 외국인 기관은 동반 순매도가 나타났고 개인 단독
순매수였습니다. 오전 기준만 놓고 보면 개인들은 현물 4,500억, 선물은 1,000계약 이상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던 가운데 6월 달에 수익률이 높았던 인터넷, 스테이블 코인, 테마라든지 그다음에 증권 등의 낙폭이 확대되기도 했고요. 반도체는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1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삼성증권에서 시가총액을 한 250조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확인했던 실적 기대감 때문에 하이닉스는 목표주가 한 36만 원 정도까지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신용융자 잔고가 12조 2천억 정도고요. 고객 예탁금은 이미 66조 4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66조를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 많이 늘고 있죠. 자, 23년 이후에 최고 수준이 올라왔고요. 역시 개인들이 복귀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에 790포인트를 하회하기도 했는데요. 시총 상위 10개 종목 대부분이 이제 하락세를 보였는데, 자, 종가 무렵에는 갑자기 리가켄 바이오 종가 무렵에 한 2% 가까이 올라서면서 7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마 7월 달에 뭔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헥터 파이낸셜 등을 포함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오늘 많이 빠졌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글과 컴퓨터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조정세가 좀 더 이루어졌습니다. 속등 이후에 조정에 손바뀜이 활발해지면서 오전 중 높은 거래대금이 지속됐고요. 신용잔고는 전거래일 연중 최고치 경신을 했던 모습입니다. 지수 하락 속에서도 마이크론 호실적 때문에 AI 반도체 관련주는 강보합으로 흐름이 나타났고, PSK 홀딩스나 테크윙 이런 종목도 괜찮았습니다. 전일까지 6월에만 15% 상승했던 코스피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3,100선 하향 이탈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 완화와 정책 기대감 등 최근 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이슈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제로 소진이 되면서 전일 미국 증시도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 섹터를 제외하면 대부분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상승 동력이 좀 약화되는 단기적인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업종별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호실적발 훈풍 기대가 유입됐던 SK 하이닉스라든지 HBM 밸류체인의 반도체 업종을 제외한 업종들은 대부분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IT 서비스나 금융, 건설, 증권, 전력기기, 화장품 등 최근 코스피 급등을 이끌었던 업종 중심으로 차익 실현 압력이 증가됐습니다. IT 소프트웨어 업종이 약세였습니다. 정책 기대감 상승했던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업종을 비롯해서 LG, CNS, 다날 등의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 유입됐던 테마 업종들이 낙폭이 컸고요. 밸류업 기대감이 상승했던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등 증권업종이라든지 삼성물산, HD 현대 등의 지수사도 약세였습니다. 한편 HBM 관련 업종은 강세였습니다. 마이크론도 상당히 HBM 좋은 이야기를 했고요. 엔비디아도 주주총회에서 AI 산업의 로봇, 자율주행 등 추가 성장 동력을 강조하면서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라든지 한화비전 등도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삼성전자는 하락하면서 6만원 선 지지력 테스트를 보였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테마가 강세였습니다. 전일 미국의 전고체 기업인 퀀텀스케이프가 급등하면서 국내에서도 고릉 인더, 애경케미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레이크 머티리얼 등의 전고체 테마군이 오늘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징주로서는 FNF 홀딩스가 골프 브랜드인 테일러메이드 인수 의사를 밝히면서 상승이 지속됐습니다. 테일러메이드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 특히 남성분들 테일러메이드 브랜드를 상당히 좋아하시죠. 자, 업종의 탑3는 전기가스, 운송창고, 부동산이 보였고요. 업종의 바텀3는 IT 서비스와 증권, 오락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자, 6월에 코스피가 세계에서도 압도적 수익률을 자랑하면서 단기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기술적인 과매수 구간 이미 그건 나왔었죠. RSI가 6월 상승장 이후에 지속되면서 70 이상 지속됐습니다. 기술적인 과매수가 이미 접어들었었고요. 언제든 차익 실현 가능성이 유효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빠지는 것은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관세 협상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도 경계 요소입니다. 7월 9일로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날짜가 거의 오고 있고요. 관세 우려 완화 확인 이후에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익 모멘텀 유효한 업종을 선별하고 기존 주도 업종에 대한 실적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주도 섹터가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쪽은 다시 하방 압력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하반기 주도 섹터의 변화도 혹시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7월 접어들면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최근에 빠졌던 4월 달 초였나요? 최근에 빠졌던 주가가 20% 이상 빠졌다가 이 20%의 하락폭을 단기에 이렇게 만회를 다 했을 때, 그 폭을 단기에 만회했을 때는 미국 시장의 역사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그 뒤에 수익률이 엄청나게 그 뒤에 많이 올라갔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20% 이상이 빠졌을 때 그걸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메이크업을 다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죠. 역사적으로 이런 케이스에서는 그 뒤에 메이크업을 한 뒤에 주가가 미국 시장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다는 점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국내 시장도 그런 걸 관련해서 좀 같이 의미를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국내장도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강세장, 기술적으로 전통적인 강세장에 접어들었다 볼 수 있으니까 한국 시장도 역시 너무 오늘 조정세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조정폭도 그렇게 깊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것도 역시 이야기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당장 사시라 이건 아니죠. 7월 초에 변수가 BBB 법안이나 그다음에 7월 9일 관세 협상 관련된 주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경계할 정도의 단기적인 시간이 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슈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을 막 압박하죠. 바보 멍청이라고 하면서 욕하고 별걸 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조기 지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는 26년 5월에 만료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높은 강도로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서너 명 정도의 후보를 이미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이 시장 반응 때문에 그래요. 이게 파월 의장의 다음 관련된 의장 조기 지명 가능성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단기물 채권의 단기물 금리가 하락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달러나 채권 부분에 대한 금리 부분의 변동성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결국 차기 연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의지를 잘 반영하는 인물이 되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 인하 쪽으로 단기물 중심으로 금리 인하 쪽으로 시장이 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달러도 약세 쪽으로 지금 베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후보자입니다. 후보자. 자, 케빈 워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케빈 헤셋, 그다음에 스콧 베센트. 스콧 베센트는 하기 싫다고 벌써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인물이고 데이비드 말페스라든지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입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대놓고 나 다음 연준 의장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7월달 금리 인하를 강하게 이야기를 했죠. 예, 그래서 나 연준 의장 꼭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쨌든 후보자 한 명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어쨌든 연준 의장의 조기 임명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긍정적인 요소를 본다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가능하다는 거죠. 채권시장 강세, 금리 인하 쪽으로 보는 거죠. 자산시장에 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요. 부정적인 요소로 본다면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이 불가하고 다른 방법 통한 연준의 압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다소 좀 부정적일 수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재상승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금리 인하 실행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 트럼프 입김 너무 강하게 작용되니까 이런 인플레 환경과 상관없이 금리 인하를 강하게 해버린다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이슈도 있다는 점에서 좀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지금 파월이 마음에 안 들죠. 빨리 바뀌고 싶은 생각이 아주 굴뚝 같은데 지금 벌써 이 다음 연준 의장 조기 지명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화되면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다는 점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참 별거 다 신경 써야 되죠. 참 이게 주식하기 힘들어요. 네.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써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데일리 힌트를 같이 보시면서 이런 것들 잘 정리해드리는 아주 친절하고 은근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와 같이 하시면 시간도 아끼고 네, 재밌는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역시 오늘
반도체입니다. 지난밤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상황 속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소화되면서 혼조세로 자극을 마감을 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죠. 최근 루프 캐피탈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기존에 175달러에서 25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역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150달러 선에서 처음으로 안착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올스프링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공동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마이클 스미스는 몇 달 전보다 엔비디아의 성장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졌다고 언급을 하면서 AI 경쟁은 25년, 아마도 2026년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엔비디아의 성장세는 확실히 재개됐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네, 요거죠. 장마감 후에 메모리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회계연도 3분기 매출액을 93억 달러, 12조 6,619억 원, EPS가 1.91달러 기록했다 밝혔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각각 시장조사업체인 LSEG가 집계한 예상치 88억 7천만 달러와 1.6달러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이 인공지능 AI 열풍으로 HBM 수요 급증에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DS투자증권의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자, 아울러서 마이크론이 내놓은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기 때문에 아마 마이크론 조정 EPS 전망치를 2.5달러로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시장 예상치인 2.03달러를 또 상회했습니다. 매출 전망치는 107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99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산제이 메우로트라 마이크론 최고 경영자는 실적 발표에서 AI로 인해서 증가하는 메모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술 리더십과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상당히 괜찮았기 때문에 HBM이 굉장히 견조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다 보니까 하이닉스 중심으로 주가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았고요. HBM 관련된 소부장도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모습이 괜찮았습니다. 자, 마이크론까지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하이닉스 등을 포함한 반도체 쪽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삼성증권에서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 사상 최대 디램 매출을 기록한 마이크론 관련된 세 가지 테이크어웨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HBM 점유율 상승 속도입니다. HBM 점유율이 디램 점유율이 23%에 근접한 시기가 연말에서 올해 3분기로 당겨졌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HBM 시장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는 HBM3 10의 대안으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시장 공략에 성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거죠. 두 번째, 만성적인 범용 디램 공급의 부족 사태입니다. 디램 캐파 증설은 HBM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HBM의 단위당 캐파 잠식 효과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거시 제품의 디램도 상당히 지금은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향후에도 범용 디램에서는 점유율 경쟁을 줄이고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EPS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삼성전자 마찬가지겠죠. 건강한 고객사 재고입니다. 관세로 인한 선주분 효과가 미미하면서 고객사의 재고 수준이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HBM의 수요 성장이 일반적인 범용 디램의 이익과 동반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직접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판단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HBM만 좋은 게 아니라 범용 디램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이 과거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범용 디램의 고객은 HBM과 다르지만 업황은 공유되며 이익은 HBM에 레버리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HBM의 성장의 정점에서 범용 디램 레버리지의 또 다른 이익 사이클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강력한 사이클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를 보여드리면 표를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DDR4와 DDR5의 8기가, 16기가 각각 범용 제품의 가격이 이렇게 치솟고 있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DDR4의 가격이 DDR5 가격을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DR4 가격이 DDR5보다 2배 정도 가격이 비싼 가격을 형성하는 이상한 현상이 지금 반도체 업계 최초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트렌드포스에서 나오는 자료인데요. DDR4 모듈 가격이 DDR5 가격을 추월하고 있다. 이걸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요. 결국은 추가적인 패닉 바잉이 촉발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트렌드포스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DDR4 제품의 공급 부족이 DDR5 제품보다 심각한 상황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나 생산 능력 관련 규제를 발표할 수 있는데 이는 또 다른 패닉 바잉을 유발할 수 있다, 사재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트렌드포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발생 여부가 단기적으로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인데 주류칩, 특히 이제 DDR4 1GB 8개짜리 이 평균 현물 가격이 지난주에 4.575달러에서 이번 주에 5.15달러로 12.7%나 급등했다는 점을 트렌드포스는 지목을 하고 있고요. DDR4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DDR5보다 2배 이상 비싼 이상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CLSA 다음 헤드라인 보이시면 서해백의 그림놀이라는 플랫폼에서 올리신 헤드라인인데요. 이 보시면은 코리아 메모리 섹터 관련된 전망에 관련해서 전체 요약은 마이크론의 호실적과 가이던스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AI 서버용 DRAM과 HBM에 대한 강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29만에서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CLSA 말고 다른 회사는 36만 원까지 지금 상향 조정이 된 상태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HBM3 승인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이 단기 주가의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고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관련된 HBM과 AI 수요 전망에 대해서는 HBM 출하 고객이 기존의 2개사에서 4개사로 확대됐다는 점이죠. 마이크론의 HBM 시장 점유율도 올해 하반기에는 24%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5년 HBM 관련된 전체 총 매출액도 급성장할 것으로 봤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eSSD 수요도 올해 하반기에 회복이 전망된다 봤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강한 HBM 관련된 리더십, 실적 추정이 나온다 이렇게 봤는데요. 70%의 HBM을 엔비디아로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HBM 출하량은 작년 대비 95% 성장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40% 성장이 또다시 예상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27년부터 28년까지 보면은 DRAM의 매출 비중 중에 HBM 비중이 약 55에서 60%에 도달할 것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25년 글로벌 클라우드 캐펙스가 35% 정도 클라우드 캐펙스가 성장할 걸 보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어떤 수혜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3E 가능성 그리고 비메모리 전략이 포인트라고 봤는데요. 글로벌 1위 DRAM과 낸드 점유율을 갖고 있고 HBM과 AI 관련된 고부가 제품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 그리고 OLED와 C 부분의 부분 성장이 기록될 수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촉매제는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그 다음에 HBM3 승인 엔비디아 향해 기대감을 여전히 갖고 있다 봤고요.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도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CLSA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에서는 최근에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좀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가 언제 늑대가 정말 나타날지 그죠? 뭐 늑대가 온다 엔비디아 쪽에 승인이 난다 그러다가 날아가는 겁니다. 뭐 그러다가 날아가겠죠 어느 순간. 늑대가 정말 나타날 그때 시기가 언제인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표인데요. 엔비디아 흐름입니다. 이게 딴 건 아니고요. 자, 엔비디아가 지금 이평선입니다. 이평선을 잘 보시면 주가 부분 말고요. 빨간색, 파란색 이평선을 보시면 오른쪽 끝에 노랗게 빨갛게 동그라미 쳐진 부분 보시면 2023년 1월 이후에 처음으로 골든 크로스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지난번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을 때 그 이후에는 주가가 2년간 695%나 급등각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시총 1위 재탄생이 되고 하루 새 4% 넘게 상승하면서 시총 3조 7,650억 달러 기록했는데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보다 1,060억 달러보다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의 향후 12개월 목표 주가가 평균 173달러로 현재 주가 대비 약 12% 상승 여력이 있는데 이를 감안한 예상 시가총액은 4조 2천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상 첫 4조 달러를 돌파하는 기업이 나올 것으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 엔비디아의 매출이 40% 차지하는 하이퍼스케일러의 지속적인 캐펙스 확대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지난번 골든크로스 이후에 급등각이 보였다. 그래서 웬만큼 주가가 좀 더 상방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시장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루프트 캐피탈이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175달러에서 25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는 거고요. 월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래서 루프트캐피탈에 따르면 우리의 분석 결과는 수치적으로 그냥 맞아떨어진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다소 환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는 매우 강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수요 증가 잠재력을 근거로 시가총액 6조 달러 가능성을 제시를 했고요. 현재 시장에서 통용되는 밸류에이션 기반을 볼 때 목표 주가 250달러는 타당하다고 평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뭐 최근에 엔비디아가 만약에 30배 정도의 PE 밸류보다 낮은 PE가 적용되는 경우가 뭐 어떻게 볼 수는 모르겠어요.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들을 시가총액 6조 달러까지 본다는 것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엔비디아가 좋아지면서 계속 올라가면 이 반도체 쪽은 여전히 살아있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지금 30만 원대 또 뭐 충분히 트라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만 좋다 하면 좀 아쉬우니까 자, 삼성전자도 좀 좋은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헤드라인입니다. 자, 트렌드포스트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삼성전자가 차세대 2나노 파운드리 공정의 첫 번째 주요 고객으로 퀄컴을 확보하는 데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는 외신 보도입니다. 퀄컴은 삼성전자 2나노 공정을 사용해서 여러 칩에 대한 양산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고 여기는 곧 출시될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모바일 프로세서의 프리미엄 버전도 포함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버전의 칩은 내년 초 갤럭시 S26 스마트폰 시리즈에 탑재되며 26년 1분기부터 양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차량용 또는 슈퍼컴퓨팅 어플리케이션용 고성능 프로세서 칩도 테스트 중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쪽에 HBM이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좋아지는 부분들 파운드 쪽에서 좋아지고 있고 말씀드렸던 범용 레거시 드램 쪽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누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쪽이 중국으로 나가는 칩에 대해서는 GDDR7이 독점적으로 거의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뭐 좀 작게 보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의 모멘텀이 있다는 점에서도 뭐 삼성전자가 상승폭이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할 수는 있지만 긍정적인 모멘텀이 역시 지속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것이 또 확정된다면 글쎄요. 전자도 어느 정도 평균 PBR 1.4배까지 올라간다면 지금보다 4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8만 전자 때까지는 충분히 삼성전자가 갈 수 있다는 것도 그냥 계산해보면 나오겠죠. 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국은행과 BAS가 스테이블코인 확산 속에 금융시장 혼란 우려를 나타냈다는 점 때문에 관련주가 오늘은 급락세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물론 이거는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었어요.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에서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코인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외환시장 충격 등 다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를 하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이건 어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금융 안정 관련 잠재 리스크 관련해 갖고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 6월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확산 시에 발생 가능한 4대 잠재 리스크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 코인런 리스크,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제 및 운영 리스크, 세 번째 외환거래 및 자본 유출입 리스크, 네 번째 통화정책 유효성 제약 리스크인데요. 2번, 3번, 4번 같은 경우 리스크는 누구나 동의할 만한 리스크이고요. 제도 도입 초기에 수많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체가 충실히 준비자산 비축 의무를 수행하는지, 보안 관련 문제나 유동성, 신용 리스크는 없는지 일일이 전부 관리하기에는 자기 자본 10억 원 발행 제한은 수많은 플레이어들을 난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달러, 즉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결국 미국, 중국 외의 국가의 유동성을 달러로 흡수하려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려스럽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미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등 일부 신흥국에서는 테더 및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일상화되어서 현지은행의 신용 탈출 기능과 중앙은행의 통제가 상당히 약화되는 영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1번 코인런, 즉 이제 뱅크런 관련 이슈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가 준비 자산을 제대로 갖추었다면 알고리즘 코인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환전 요구에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준비 자산, 특히 국채의 투매 현상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디패깅 문제는 일부 발행 총액이 너무 낮은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 부족으로 코인 거래소에서 더 낮은 가격에 매도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그러니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뭐 무슨 스테이블 코인을 현금화해야 되는데 매수 효과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더 낮은 시장가에 매도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시장 점유율 2위인 USDC 발행사 서클의 주가가 또 10.79%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투자 심리가 오늘 위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카카오, 네이버 관련주들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그 외에도 헥터 파이낸셜, 미투원, 뱅커웨어, 글로벌, 더즌, 아톤, 갤럭시 SM, 뭐 KG 모빌리언스 뭐 등등 포함해서 종목들이 일단 부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HSBC 쪽의 리포트가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죠. 자, 그 다음 표를 보시면 HSBC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를 보시면 자, 한국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 가능성과 관련 규제 주요 플레이어 분석이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핵심 결론은 규제 리스크와 확장성 한계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의 실질 수익 기여도는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전망 보고서를 HSBC가 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정적인 리포트를 쓴 겁니다. 그래서 투자 이전 변경인데요. 카카오뱅크는 홀드에서 리듀스, 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다만 이제 줄이라고 했는데 기존의 목표 주가 23,000원에서 35,500원으로 변경을 했고요. 카카오페이도 리듀스, 줄여라, 유지를 했습니다. TP는 22,500원에서 39,300원으로, NHNKCP는 사자, 바이를 유지했는데 목표 주가는 17,300원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오늘 NHNKCP도 급락을 했죠. 그래서 한국 원화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신용카드 인프라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고 스마트폰과 신용카드 기반의 결제 속도, 정확도, 신뢰성 모두가 매우 우수하고 핀테크 도입에도 불구하고 카드 결제 비중이 여전히 50%를 초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외 확장성도 제한적인데 이 원화 관련해서는 글로벌 결제 통화로서 저희가 매우 낮고요. 스위프트 기준 상위 22 통화에도 포함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 가능성인데요. 24년 티몬, 위메프 자금의 유용 사태 이후에 규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국회 내에서 입법안 3종 논의 중에 있는데 민병덕 의원안은 자본금 5억 이상이면 발행 허용이다. 완화된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 국회 정책위 핀테크 산업협회안은 자기 자본 내 발행안도 100% 적립 의무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 금융당국 추진안 하반기 예상인데요. 초기 발행권을 은행에만 부여한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규제 강화 가능성이 좀 일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의견 변경 이유에 대해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리듀스 의견을 줬는데요. 높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실질 수익 기여가 불투명하다 이야기를 받고요. 그 다음에 실적 기여가 미미할 것이다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해외 사용자는 USD 기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유동성과 수용성 때문이고 규제 강화로 예치금 운용 자율성 제한이 예상된다면서 수익성 제한이 결국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페이가 전일인가요? 92,000원 정도가 됐었는데요. 지금 목표 주가를 카카오페이가 39,300원이니까 뭐 그쵸. 마이너스 57% 목표 주가를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파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도 리듀스 관련된 그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 35,500원을 올리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37,000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35,5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방 여력은 마이너스 17.6%나 하방 여력을 받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 가능성은 카카오뱅크가 존재는 하지만 법안 미확정으로 실적 반영이 어렵다는 거고요. 플랫폼 사업 비중이 확대되는 그리고 서클 P 반영으로 TP 상향을 하긴 하는데 현 시점 밸류에이션은 과도하다. 그러니까 전일 주가가 37,000원이었는데 목표 주가를 35,500원으로 올렸으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NHNKCP 같은 경우도 국내 최대 PG 사업자이고요. 향후 스테이블코인 결제 연동을 위해서 PG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규제 미확정과 발행 계획 부재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관련된 사업에 대한 미반영을 했다. 그래서 고정된 타겟 P 밸류를 주면 15.5배를 그대로 유지를 그냥 하니까 뭐 17,300원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제 13,000원대 정도로 끝났는데 상승 여력이 좀 있긴 하지만 오늘은 주가는 급락을 같이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지 않죠. 뭐 그런 것들 관련해서 HSBC 쪽의 리포트가 부정적인 영향을 또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업체 퀀텀스케이프 급등 영향 때문에 일부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전날 퀀텀스케이프는 코브라 세퍼레이터를 기존 공정에 본격 적용했다고 밝혔죠. 이 기술은 기존
랩터 공정을 대체해서 열 처리 속도가 25배 향상, 그리고 생산 공간 대폭 절감, 대량 생산 가능성 확대,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퀀텀스케이프는 자사의 코브라 생산 공정을 토대로 전기차에 장착이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 생산이 가까워졌다 주장했으며, 내년에 전기차에 장착이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 양산 체제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퀀텀스케이프의 주가가 30.95%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나인테크,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하나기술 등의 일부 2차전지 전고체 업체가 주가들이 움직였다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흐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뭐 관련해서 분위기가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전고체가 가는지는 당장은 아닌데요. 이렇게 주가들이 움직이니까 국내 증시에서 계속적으로 영향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입니다. 관세 우려 지속성에 자동차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메리츠증권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제 관세가 곧 다가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신정부 통상장관 회담이 시작됐는데 아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메리츠증권 자료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자동차 관련주가 좋았죠. 근데 오늘 좀 빠졌는데요. 자, 지난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정 이후에 현대차 주가는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와 우려에 좌우되어 왔는데, 실제로 3월에 정의선 회장의 백악관 방문 시점과 6월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통상장관 회담 시점에 가파른 주가 회복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면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25% 완성차와 부품 관세가 유지가 만약에 된다면, 자, 연간 6조 2,600억 개의 영업실적 훼손이 가능하다고 멜치증권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간 영업이익의 약 44%가 날아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관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봤는데요. 관세 협상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되고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 시점인 7월 8일이 될 예정인데,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협상 내용이 자동차 품목관세 방향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메리츠증권에서 추정한 현대차의 미국 관세 영향 점검 관련된 표입니다. 이거 좀 띄워주세요, PB님. 이렇게 띄워주시면 관련해서 관세 영향이 시작됐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올해 2분기 순이익 컨센서스를 약 14% 하회할 것으로 메리츠증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조 3천억, 그래서 전년비 22% 빠질 걸로 봤고요. 컨센 대비 9% 정도 하회할 것으로 봤습니다. 순이익은 약 2조 9천억으로 전년비 27% 빠질 걸로 봤고, 컨센 대비 13%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좀 아쉬운데요. 관세 적용 차량의 판매와 원가 반영, 그리고 이게 5월부터 시작됐다고 봤고, 전년 동기 대비 약 7,200억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메리츠증권이 추정을 했습니다. 관세 방어를 위해서 가동률 상승이 절실한 신공장인 메타 플랜트의 성과도 부진한데 1월에서 5월에 누적 생산 27,783대, 판매가 17,250대로서 가동률이 30% 이하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부정적이고, 초기 가동률 손실이 약 1,300억 원 발생이 추정된다고 봤습니다. 굉장히 좀 메리츠증권에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죠. 이들 모두 관세 정책과 연동된다는 거죠. 실적 회복을 위해서는 한미 관세 협상 진전이 필요하고, IRA 세액 공제 폐기 이후에 주력 생산 모델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9의 판매 부진 심화가 예상되는 메타 플랜트에 대한 신모델 투입과 가동률 개선 확인이 필요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 해결은 가치평가 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봤고요. 스마트카 개발 가속을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실적 전개가 필요하고, 주주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익 개발이 내려간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주주환원율 35% 무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관세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25년 연간 순이익 추정치를 기존 대비 마이너스 8% 하향 조정하고요. 적정 주가 또한 26만 5천원으로 메리츠증권은 하향을 했습니다. 자, 이런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PER이 4배도 안 된 뭐 이 정도의 주가가 또 이렇게 주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 좀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 표입니다. 이게 보여드리면 미국의 EV 판매량이 2분기에 역성장이 예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또 전기차가 잘 안 팔리고 있는 거죠. IRA 보조금의 축소 시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지금 이야기될 정도로 2분기 EV 판매량이 역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상당히 좀 북미 쪽에 집중되어 있는 쪽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2차 전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미국의 EV 판매 가격과 인센티브 추이인데 여기 보시면은 인센티브 추이 오른쪽 보시면 인센티브가 계속 올라가죠. 인센티브가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하다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약간 좀 썩 내키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가 북미 시장에서 잘 못 팔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꺾인 것은 유럽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일론 머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비판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5월 지표가 보면 지금 테슬라가 안 팔려요. 굉장히 많이 꺾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다만 삼성증권에서는 국내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BYD의 생산 감축과 두 번째 중국발 가격 경쟁이 중단이 되면 BYD의 생산 감축이 역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BYD 같은 경우가 지금 공급망 금융 중단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내에서 6월 11일 날 공급망 금융 중단이 중국 쪽에서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9개 업체가 부품 구매 대금 지급일을 6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선언하면서 대부분 업체들의 영업 현금 흐름이 적자 전환하고 가격 경쟁이 불가능해지는 조건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BYD 같은 경우도 생산 감축이 되고 있는데 3교대에서 2교대로 전환하게 되고 약 15%의 생산 감축이 추정되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 경쟁을 주도하던 BYD까지 생산 감축을 하면서 가격 경쟁 리스크가 완화되는 것이 현대차 기아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업체의 경쟁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결국 리스크 요인이 완화되고 있고 미국의 25% 수입차 관세도 불구하고 이 가격 인상으로서 일부 상세가 가능하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극단적인 저평가 구간에서 벗어나면서 현대차 기아가 주가 상승 여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삼성증권은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다울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2분기가 분위기 반전의 시간으로서 현대차와 그다음에 모비스에 대한 최선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대미 자동차 관세 협상은 EU와 일본, 한국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타임라인상 한국이 불리하긴 하지만 국내 자동차 업종은 충분한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요. 현대차 P가 3.7배 정도 수익이기 때문에 미국 내 시장 점유율 확대로 관세 우려 상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SUV하고 하이브리드가 상당히 잘 팔리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쪽에서 신모델이 또 나옵니다. 6년도 나오고 있고 신모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된 미국 시장의 점유율 확대가 될 것이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이쪽에 대한 탑픽을 다울투자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삼성증권은 테슬라 관련해서 유럽의 판매 급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2분기 실적 성적표를 받을 시간이 다가오는데 테슬라가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도 전년비 10% 이상의 지금 판매 감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5월 판매가 전년비 27.9%나 급감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인 차량 배송 이벤트가 자율주행 기술 기반한 것들이 이벤트가 남아있지만 바로 다음 주인 7월 초가 2분기 판매 대수가 발표가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만약에 나온다면 당분간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삼성증권에서 테슬라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 약세 영향 때문에 증권주가 하락했다는 점, 이 부분들도 그렇고요. 일부 증권주들은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증권주의 하락에 대한 영향이 배경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요. 급격한 조정이 나온다기보다는 건강한 조정으로 마무리되면서 추가적인 시장의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I see you.